자, 이번 시간 이제 문제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막 전화를 하고 전화 오고 하면 대부분이 복귀가 안 된다 그래요. 아까 전에 한 분도 유형이 깨져서 뭐 썼는지를 모르겠다. 그렇죠? 복귀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복귀가 안 되는지. 그렇죠? 또 복귀가 너무 또 뭐 잘 되면 그렇죠? 오히려 또 역효과가 나요. 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패턴이 있어요. 내가 시험 잘 봤다 그러면 그렇죠? 안 되신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시험 잘 봤는데 이번 내가 합격이야. 막 그리고 막 면접 지금 준비한다고 면접 책 사가지고 막 공부하시는. 예? 그리고 다시 학원에 오세요. 이제 뭐냐면 이제 이게 앞에서 얘기한 출제자와 채점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답안은 물어본 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60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 알파죠. 그렇죠? 근데 출제자의 의도에 맞지 않은데 플러스 알파가 해가지고 합격이 될까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죠? 물론 정확한 정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인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출제자와 채점자의 의도는 물론 출제자가 다 채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소한 문제들이 많다. 특히 이제 뭐 토목하신 분은 좀 익숙할지는 모르지만 안전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건축 분야, 즉 토목이 아닌 분야에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한 문제가 몇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안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세 문제는 아는데 한 문제를 몰라서 한 문제를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제 당락이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거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시험이 내가 공부한 게 다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모르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내가 대응해서 답안에 쓰느냐가 어떻게 보면 아는 거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에서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풀이 자체는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론적인 부분보다는 어떻게 접근할 거냐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할애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13문제에 대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의 어떤 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번. 그죠? 9번. 이 두 가지는 안 썼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중에. 그 다음에 뭐를 안 썼을까요?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은 뭔지는 알겠는데 내용을 잘 몰라서 좀 이제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치문선.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더 다른 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다. 저는 쉽지만 여러분은 아닐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내가 안 썼어. 선택을 안 했어. 떨어지나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런 문제도 내가 모르지만 그렇죠?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 그러면 답안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문제 풀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풀이는 이따가 제가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한 분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한 문제를 제외한 용어 정의 체계는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용어 정의에 정확하게 596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저 이제 책에 보면 596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500문제가 넘고 600문제. 내가 500문제 냈다가 했는데 그거 다 공부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 제가 그 책에 1000문제를 냈어요. 예를 들어 1000문제 책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 1000문제를 냈어요. 그러면 1000문제 안에 이 문제들이 다 들어갈까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1000문제를 공부해도 1000문제 안에 없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이 문제를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된다. 자, 적중 이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뭐 적중.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풀었던 문제가 이런 문제들이다. 나머지 문제는 풀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접근하는 방법만 알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 이걸 이제 특히 이번 강의 같은 경우는 3년치 기출 문제를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익숙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 문제 이게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금 안정 분석이라고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결국에는 뭐죠? 안전 분석해서 세이프티 어널리시스에서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뭐와 접근을 할 거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최근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 리스크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나오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자, 위험성 평가와 작업 안전 분석의 차이가 과연 뭐냐? 포괄적이냐 아니면 어떤 개별 작업에 대한 부분이냐에 대한 차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차이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출제된 문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자, 위험 분석, 그러면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얘기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어쩔 수 없이 나는 선택을 해야 돼. 예? 그러면 뭘로 답안을 접근을 해야 되나요? 결국은 위험성 평가와 연계한 답안을 만들어서 가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자, 대표적인 거. 자, 결국은 안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나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안을 대제목을 한번 잡아보면, 자, 작업 안전 분석에 자, 목적 필요성. 뭐죠? 재해 예방. 그렇죠? 결국에는 안전이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을 여기에 쓰시면 돼요. 재해 예방에 대한. 또 재해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런 부분들. 목적 및 필요성. 그렇죠? 중대재해 예방하는데 활용을 하고 사전에 작업에 대한 사전 위험도를 파악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제목 2번에는 결국에는 목적 필요성, 뭐 적용, 뭐 활용, 그렇죠? 목적 및 기대 효과 이런 부분으로 답안을 구성을 합니다. 결국에는 뭐죠? 중대재해 예방입니다. 그렇죠? 인명에 대한 손실, 예방에 대한 부분.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안전에 대한 목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거든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나도. 왜? 결국에는 우리는 건설 안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뭐 작업 안전 분석의 뭐 절차, 그렇죠? 이런 부분. 또 활용. 또 그다음에 결국에는 자, 이러한 예를 들어서 우리 작업에 있어서의 작업 안전 분석 기법의 활용. 그렇죠? 이런 대제목으로 답안을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건설 안전 관리론이 나오면 결국에는 뭐가 여러분이 되죠? 현장입니다. 그렇죠? 현장과 관련된 부분에 답안이 나와야 된다. 자, 우리 현장에 이러한 작업 기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작업이든지 이걸 활용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갱폼의 거푸집 작업에서의 작업 안전 분석의 활용. 그렇죠? 또 철골 작업에서의 작업 안전 분석의 활용. 또 화재 위험 작업에서의 작업 안전 분석의 활용. 다 쓰시면 돼요. 그 안에 뭐 쓰죠?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작업 내용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모르는 걸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답안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정의, 목적,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가 아는 문제면 정확하게 쓰지만 모르는 문제에 대한 접근은 결국에는 안전이라는 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충분히 답안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렇죠? 왜? 어차피 써야 되니까. 그렇죠?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이제 아시는 분이면 위험성 평가에 대한 비교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근데 이 문제는 그렇죠. 쓰신 분도 이제 뭐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시면 되고 결국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위해 위험 요인을 돌출하고 결국은 위험 요소에 대한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그 절차는 우리가 얘기하는 위험성 평가에 대한 절차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만 보시면 되고 특징 보이죠? 작업자의 참여, 실용적인 위험성 평가, 예방, 교육 자료에 대한 활용 뭐 이런 이제 목적과 특징이 갖춰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러한 활용에 대한 사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 자체가 결국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현장에 대한 부분과 이런 부분에 대한 대제목만 여러분이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또 풀 수가 있다. 그렇죠? 내용을 내가 모든 걸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안전으로 모든 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결국 이제 현장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돼요. 답안은.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모르는 문제, 특히 이론에 대한 모르는 문제가 많죠. 자, 시공적인 부분들은 우리 건설 안전 관리론, 그렇죠? 관리론에 대한 모르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약에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 관리론은 선택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관리론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심리학에 대한 부분이나 인간공학에 대한 부분, 또 시스템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처음 나오는 문제는 관리론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들은 선택을 안 한 게 좀 더 유리하다. 가급적이면 다른 거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험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처음으로.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이 문제가 어떻게 되나요? 이 문제가 기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을 보시든 안 보시든 이제는 이 문제를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기출 문제니까. 그렇죠? 처음 나오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워낙 중요하게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뭐 문제가 있어요. 잠깐 얘기하면, 자, 문제 선택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자, A 문제, B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 문제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뭔 줄은 알겠고, 그렇죠? 자, B 문제는 잘은 모르지만 공부는 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어떤 문제 선택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남들이 선택 안 할 것 같은 거, 두 개는 애매하게, 뭐 잘은 모르지만 알기는 아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쓸 줄 정도만 안다. 그럼 두 문제 중에 어떤 문제를 선택하느냐? 자, 어떤 분들은 이거는 다른 사람이 선택을 안 할 거야 해가지고 선택한다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아는 거니까 선택을 한다 라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럴 경우에 선택은 뭐죠? 아는 문제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는 문제를. 간혹 이제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나는 아니까 나는 고득점을 받을까요? 선택하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는 문제를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남들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남들도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자칫 내가 남들이 선택 안 할 것 같은 문제를 선택을 했을 경우에 고득점 받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시험 문제 발표가 되면 여러분 점수를 가지고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알려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실제 앞에서 얘기한 1번처럼 그렇죠? 처음 나온 문제의 선택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선택하신 분들의 점수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 60점 나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아주 정확하게 알지 않은 한.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떻다? 내가 해보고 자신 있고 아니면 조금이라도 해본 문제를 선택하는 게 많아요. 이제 뭐 남들이 선택할 것 같아서 안 한다? 이거는 진짜 위험한 생각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착오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착오의 종류는 이것도 이제 많이 출제가 됐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우리 건설안전관리론의 휴먼 에러, 그렇죠? 뭐 부주의, 착오, 착시, 착각,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지난번에 이제 착각에 대한 부분이 출제가 됐고, 휴먼, 부주의 이런 문제들이 같은 분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착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자료는 제가 용어 정의에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착오의 분류,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종류와 원인해서 인지관정, 그 다음에 판단에 따른 부분,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걸 통한 조작 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렇게 이제 언급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자, 이 착오가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거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능 문제 나오면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공통의 혜택은 뭐죠? B는 F, P, E에 대한 부분, 즉 사람과 환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르윈의 행동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답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오로 발생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 환경적인 요인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그렇죠, 실제. 그래서 내가 착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적인, 그 다음에 환경적인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이 답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죠? 건설안전관리로니까 현장에 대한 부분. 그렇죠? 현장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통 이제 착오와 착각, 이렇게 부주의하면 포엠에 대한 부분, 그렇죠? 대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3위 대책. 뭐 이렇게 이제 답안을 많이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자, 이 문제는 워낙 나올 만한 거는 다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게 뭐였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9가지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외우라고, 저는 외우라고는 얘기는 안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일하게 외우라고 한 부분이 바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구축 9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필기에도 출제가 되지만 면접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9가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사업주와 경영자의 안전보건 의무에 대한 4가지, 이게 이제 면접관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매 회마다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합격하시면 면접 때 물어볼 거예요, 안 물어볼까요? 물어봅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물어봤어요. 이번은.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외우라는데 9가지를 못 외웠어요. 7가지만 외웠어. 그럼 2가지는 아무거나 얘기하시면 돼요. 더더욱이 여러분들은 내가 꼭 4가지를 쓰라고 그랬는데 4가지를 몰라. 그러면 4가지 안 쓰고 3가지만 쓰면 되나요? 그게 아니에요. 4가지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답안을 쓰시면 돼요. 어떻게 쓰죠? 1, 2, 3, 4번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 2를 합쳐서 그냥 한 줄 쓰시면 돼요. 예? 정확하게 쓰라고.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써. 그렇죠? 왜 그런 것도 솔직히 여러분들이 노하우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출제된 안전보건관리 체계 및 구축 9가지를 쓰라고 얘기했어요. 9가지를 정확하게 쓰면 좋은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러면 비워놓고 2개를 합쳐서 쓰든지 이렇게 해서 답안을 채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해서 막 생각하고 뭐하고 해버리면 이건 시간이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기억이 안 나거나 어려울 때는 어찌됐든 안전에 대한 부분을 조합해서 답안을 써주시면 돼요. 그걸 내 고민해서 뭔가 새로운 걸 쓰려고 그러면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은 워낙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매회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분명히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떤 문제가 나오든 써야 될 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9가지.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본 경영자의 책임 의무에 대한 부분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비교 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하면 나와 있는 공표에 대한 부분. 그렇죠? 중대재해 발생 시에 공표 대상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는 이제 다음 사이클 때 좀 더 이제 집중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9가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과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죠? 법과 법에 대한 연관성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답안을 머릿속에 항상 가져가자. 특히 이제 이번 같은 경우도 포괄적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죠? 어떤 특정한 걸 딱 묻는 문제면 오히려 암기를 좋아하고 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포괄적인 문제는 뭐가 더 유리하죠? 내가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훨씬 더 차이가 난다. 암기에서는 절대 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암기를 안 하고 어떻게 답안을 씁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암기는 어떠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조건 처음부터 지금부터 암기해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암기할 때는 시험 1주, 2주 전에 집중적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써야 되는 것만 머릿속에 항상 가져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이런 포괄적인 답안 구성을 머릿속에 가자. 그래서 이 포괄적인 답안 구성을 연습하는 게 뭐죠? 대제목 연습입니다. 그렇죠? 내가 단답형은 5개. 그렇죠? 서술형은 보통 한 7개에서 8개 뭐 정도 되죠. 그렇죠? 이 정도의 대제목을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얘기한 이 중에 다음에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출제되면 나머지를 어떻게 조합해서 답안을 꾸미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여러분 머릿속에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자, 밀폐공간입니다. 밀폐공간 작업계획 수립 시 포함사항 및 작업점 확인사항. 자, 밀폐공간은 워낙 많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더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 꼭 써야 될 거 뭐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밀폐공간 나오면 맨홀 아닌가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또 나왔죠. 그렇죠? 맨홀에서의 최근에 사고가 연속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자, 인천에서 한번 발생이 됐고요. 어디죠? 강서구에서도 발생이 됐습니다. 서울시공사하고 저기 인천에. 그죠? 그래서 맨홀에 대한 부분이 있다. 자, 제가 폭캠이나 마지막 강의 때 강조한 게 뭐죠? 맨홀에 3대 안전수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3대 안전수칙.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묻는 거 외적으로. 그렇죠? 그게 어디다? 밀폐공간. 자, 여기에 밀폐공간 잡에 전제가 붙었으면 뭐죠? 산업안전 보건 규칙에 대한 내용을 쓰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작업전 확인 사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법조항에 보면 작업전 확인 사항과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외워 똑같이 쓰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밀폐공간 작업에서의 내용 플러스 이제 뭘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최근 발생한 맨홀 사고에서의 안전관리 사항을 답안에 써주면 어떠다? 이러기에 뭐죠? 플러스 알파 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맨홀이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뭐다? 이번 사고와 관련된 부분을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 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플러스 알파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맨홀 사고에 대한 부분으로 이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밀폐공간 나오면 작업 프로그램,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그 다음에 환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 보호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법 개정 사항으로 좀 넣을 수 있는 게 뭐죠? 산소 농도 측정자에 대한 변경, 그렇죠? 변경이 돼서 법이 개정이 됐다. 그래서 그전에는 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재해방 전문 지도 기관 이런 특정한 기관이나 사람이 했다라면 이제는 뭐죠? 실무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측정자가.
그죠? 어떤 특정해서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없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면, 자, 어떤 걸 쓰느냐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어본 거에 외적으로 써야 될 게 뭐냐, 뭐 개인보호를 쓸 거냐, 산소농도 측정에 대한 부분으로 환기를 쓸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 중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뭐다? 맨홀 작업에 대한 부분. 최근 발생한 맨홀 사고에서의 안전관리, 이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물론 뭐 합격자들 나중에 어떻게 대제목을 잡았고 어떤 게 이제 복귀 답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와 한번 비교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매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안전장비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건설기술진흥법상에 지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마트 안전 분야에 대한 장비에 대한 부분은 지원 사업 외적으로 써야 될 게 어떤 게 있죠? 산업안전 보건관리입니다. 산업법상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중요하게 다뤄진다. 그렇죠? 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 전에 올 초에 이 문제가 출제될 만한데 작년 12월, 1월 달 하고 2월 달이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자, 이 문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어디죠? 그때 시험 보신 분은 계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2월 달 시험을 봤어요. 2월 8일 날 시험이죠?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언제 바뀌었죠? 이때 우리가 이제 포커스 캠프라는 걸 하고 강의 끝나고 요 사이에 강의하는 과정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지금 한번 보시면 일정을 한번 보면 우리가 출제는 보통 한 달 뭐 3주 전인가 이렇게 정도 해요. 그렇죠? 출제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마지막 출제가 이루어지고 요 기간에 뭐가 됐다?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출제자 의도는 이 법 개정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법 개정은 누구의 의인가요? 이거는 채점자의 의도예요. 자, 이게 반영이 됐냐 안 됐냐에서 어떤 점수를 받아줬다?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자, 예전에 대표적인 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그랬고 위험성 평가도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출제 이후에 요 사이에 법이 개정이 돼서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법 개정 전 걸 출제를 써야 되나요? 이걸 써야 되나요? 이걸 써야죠. 그죠? 그런 문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됐어요. 자, 어떤 게 개정이 됐죠? 총액 한도 10% 내에서 반영할 수 있는 비율이 그 전에 20%에서 40%에서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뀐 게 뭐였죠? 그때 이제 제가 강의할 때는 뭐라고 써라 그랬죠? 자, 총액 한도를 고정해 놓고 바뀌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걸 늘려야 된다. 그런데 바로 시험 전에 이게 몇 프로로 상향 조정이 됐나요? 20%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20%. 그래서 이 문제의 대표적인 게 스마트 안전. 그래서 최근에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에 대한 이슈가 워낙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안전 지원 사업은 소규모 건설 현장 여기 보면 이제 인원수로는 50억, 50명, 그렇죠? 지원 금액은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써야 될 게 뭐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스마트 안전장비에 대한 반영을 답안에 써주는 게 플러스 알파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워낙 많이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스마트 장비의 사용에 총액 한도가 10%에서 20% 올해 늘어났고 또 거기에 적용 한도 비율이 100%까지 단계적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년까지가 100%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스마트한 장비 나오면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스마트 장비의 총액 한도에 대한 법 개정 사항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품목이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각 공정들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스마트 안전. 그래서 예전에는 스마트 자만 들어가면 점수를 줬어요.
스마트만 들어가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다. 이제는 그래서 각 공종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작업별 스마트 안전 장비의 활용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스마트 구입 비용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어떤 점수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점수다. 그래서 이제 이 스마트 안전 장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는 2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출제자 의도는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사업 이것만 열심히 다 써요. 앞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이것만 다 썼어. 완벽하게. 몇 점? 60점이에요. 그러면 이게 18점짜리죠. 18점. 그렇죠? 여기에 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썼다면 그 이상의 점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플러스 알파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같은 경우는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법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재원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개인 의견, 그렇죠? 재원에 대한 부분이 안전에서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플러스 알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18점짜리가 갑자기 뭐 22점 받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그게 키워드 하나의 키워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다. 이제 뭐 짧게 한번 하겠습니다. 자, 지방 물착 시 안정액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에 안정액이 뭘 나왔죠? 우리가 일수 현상, 그렇죠? 지하 흙막이 벽의 일수 현상과 안정액이라는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 안정액의 역할, 목적 뭐 이런 게 있죠. 우리 어디에 우리 토목이나 건축, 토공 굴착공사에서 해서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일수 현상에서 이거와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정액이 문제가 나면 여러분들은 뭐 안전에 대해서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물질안전보건자료죠. MSDS. 즉 집안안전 굴착 시 안전액 사용 시에 근로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교육과 뭐 게시 부분과 이런 부분들이 답안에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키워드에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안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제 MSDS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문제가 아직 출제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키워드는 써야 될 항목 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다. 그렇죠? 건설 현장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민선의 정의 및 작도 방법. 그럼 치민선 나오면 여러분들이 뭐 문제하고 말했죠? 치민선과 유선망, 또 뭐 토목시군의 등수두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치민선은 결국에는 우리 그 댐이라든지 흙막이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흙막이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도에 대한 부분, 즉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수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유선 여기 보면 여기네. 수압이 제로 인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포함되죠. 즉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치문선에 대한 목적이 뭐냐 현장에서 그렇죠? 치문선 관리에 대한 부분이 왜 필요하냐. 그래서 이 치문선과 유선망에 의한 제방의 붕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치문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제방 붕괴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자, 뭐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번 극한폭우로 인해서 어디에 붕괴가 됐죠? 삽교천인가요? 삽교천 제방 붕괴에 의해서 마을이 침수가 됐습니다. 또 대표적인 이 제방에 대한 문제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있죠. 오송 지하차도입니다. 자, 오송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언급이 됐죠. 그렇죠? 왜 언급이 됐나요? 정책적으로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없었다라고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그게 이제 결국에는 치문선, 유선망, 뭐 등수선 관련된 이 댐과 제방에 대한 문제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와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오송 지하차도 이후에 제방 붕괴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가 또 요번에 이제 안타까운 게 있죠. 거기 이제 단장님이죠. 단장님이 또 이제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제방과 이 문제도 역시 이번 극한 폭우와 관련된 문제 중에 하나다. 근데 이제 뭐 작도 방법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수압이 제로 인선을 연결한 수위다. 이거에 대한 활용 목적, 그 다음에 이러한 치민선 관리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사면의 안전성이나 이러한 붕괴에 대한 예방 대책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답안을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액상화가 출제가 됐어요. 액상화는 지난번에 한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액상화 나오면 예전에 액상화에 대한 키워드가 중요하게 다뤘던 게 결국엔 지진은 우리가 아직까지 포항 지진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우리 이제 최근에 그래서 포항 지진 이후에 출제가 안 돼도 최근에 지금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뭐 일본에 대한 어떤 지진이나 우리 이제 작은 지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수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포항 지진 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액상화가 발생이 됐다라고 이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액상화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액상화 문제가 나오면 지진과 관련된 부분. 이제 최근에 135회 때인가요? 지진에 대한 진도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문제 규모와 진도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자, 그러면 액상화가 여러분들이 결국에 뭐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액상화 발생에 따른 위험 요인이 뭐 있는지, 그렇죠? 그러면 액상화 발생하면 어떤 위험 요인 있나요? 자, 건물에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건물에 균열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정의,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지진에 의해서 집안이 흙이 액체화되는 현상이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요번에 이제 나왔지만 액상화, 퀵샌드, 보일링, 그렇죠? 사질토에서의 이러한 영향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나오면. 근데 이번에 뭐가 출제됐죠? 이게 출제가 됐어요. 자, 그럼 퀵샌드, 퀵클레이가 나왔는데 뭐와 연계해야 되죠? 결국에는 보일링과 연계해서 답안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보일링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일링에 보면 보일링은 여러분들이 시험도 보고 했어요. 근데 나온 게 뭐죠? 퀵샌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현상에 대한 부분을 뭘로 쓰면 된다? 우선적으로는 보일링으로 답안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단 국부적이냐, 전면적이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퀵클레이까지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액상화에 대한 예측법, 간이법, 정밀법 이 정도만 있다. 근데 사실 여기까지 공부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나 잘 모른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진과 관련된 부분으로 서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럼 몇 점 나오죠? 우리 이제 그러면 과연 몇 점 나올까요? 자, 우리가 18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내가 잘 모르는 문제나 내가 두 개를 물어보잖아요. A, B. 대제목은 다 써줘야죠, 그렇죠? 내용은 틀리더라도 대제목은 무조건 다 써줘야 돼요. 자, 그러면 A 문제 모르면 몇 점 정도 받아야 되죠? 15점에서 18점, 그다음에 20점. 그렇죠? 내가 모르는 문제는 최소 15점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내가 모르는 문제는 몇 점 받나요? 보통 막 12점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도 최소 15점 정도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근데 기술적인 우리 토목시공이나 건축시공에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안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안전에서는, 그렇죠? 안전에서. 그래서 안전에서는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벌써 연속 2번 나온 지진에 대한 규모와 진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 파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죠. 지진파에 대한 부분. 그렇죠? 지진파의 종류가 지난번에 바로 문제가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상화 나오면 이런 부분으로 답안을 끌고 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액상화에 따른 지난번에 그죠?
그렇죠? 집안의 액상화에 따른 원인, 영향, 방지 대책, 생략 조건, 지난번에 생략 조건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답안을 끌고 가셔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수정 동결 지수. 자, 수정 동결 지수를 이제 뭐 통과하신 분은 동결 지수와 수정 동결 지수의 차이점이 뭐냐? 그렇죠? 그러면 수정 동결 지수의 활용이 뭐냐? 자,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문제가 뭐 우리 평판 제야 시험이냐, 우리 이제 그 토목이나 건축의 시험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돼요. 자,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전은 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집안에 있으면, 그렇죠? 집안 하부에 대한 부분이다. 결국에는 굴착과 관련된 부분 또는 이거와 관련된 구조물에 대한 문제, 또 표층에 대한 포장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동해를 잇거나 하면 문제가 어떻게 발생이 되나요? 결국에는 구조물에 대한 문제, 그거로 인해서 관련된 재해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구조물에 대한 어떤 균열의 문제라든지 또 포장층에 대한 파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으로 답안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수정 동결 지수를 알면, 그렇죠? 내가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내가 시공 공부한 지가 잘 돼서 수정 동결 지수와 동결 지수의 문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뭘 생각을 하죠? 공부하신 분들은 이걸 생각을 해요. 아, 수정 동결 지수의 계산식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걸 머릿속에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죠? 이 답안을 못 쓰는 거예요. 그렇죠? 자, 기술사 문제는 이게 필요한가요? 자, 관리자는 이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있다라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관리자면 직원들 보고 야, 이거 이런 게 있으니 찾아봐 그러면 되죠. 모르면 책 가져와서 보면 돼요. 그게 기술사하고 기사의 차이예요. 자, 기사는 뭐죠? 이걸 할 줄 알아야 돼. 기사 시험은 객관식에 이런 공식인 문제가 출제가 돼요. 기술사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렇죠? 왜? 있다는 걸 아니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사와 기사의 차이다. 결국에는 뭐냐면 이 수정 동결 지수가 현장에서 어떻게 위험하냐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답안이 나와야 되는 게 안전입니다. 안전.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 수정 동결 지수로 인한 우리 포장층에 대한 문제, 특히 이제 뭐 이번 같은 경우는 뭐 포톨도 나오고, 그렇죠?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러한 영향이 결국에는 이러한 동결 지수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해서 답안을 써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포톨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준비를 하셨죠. 제가 포톨은 제가 실전 문제를 내다가 한동안 안 내다가, 그렇죠? 포톨은 이번에는 언급이 됐다. 왜 언급이 됐죠? 포항토 붕괴 사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극한 호우로 인한, 그렇죠? 포톨로 인한 우수 유입에 따른 붕괴,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부분도 바로. 근데 얼마나 선택하실지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선택하면 그런 걸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정 동결 지수의 활용, 또 수정 동결 지수 산정, 목적 및 필요성.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구조물에 대한 문제, 포장층에 대한 문제로 답안을 끌고 가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정 동결 지수를 활용한 건설 안전 재방 대책. 그래서 도로, 교량, 어차피 지하에 대한 시설물과 관련된 부분을 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방 대책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제 편하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토목시공 그 자료를 제가 올려놨어요. 그렇죠? 토목시공.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에서는 동해, 동상 뭐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집안 치마 이 문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고, 되게 그 도로 치마는 워낙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집안 치마, 그렇죠? 어떤 분 또 이제 집안 치마 그러니까 너무 포괄적이라, 그렇죠? 집안 치마. 그러면 이제 집안 치마 하면 생각나야 될 게 뭐가 있죠? 자, 왜 이 문제를 냈을까? 그렇죠? 왜 문제를 냈을까를 알아야죠. 그러면 결국엔 이 지안전법에 대한 부분,
지하안전법에 대한 거죠. 그래서 지하안전법에 대한 문제는 나올 만도 한데 이번에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지하안전법을 써야 되는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집안치마. 그렇죠? 지하안전법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지하안전법이 나오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는 뭐죠? 공사 중에 대한 부분. 공사 중에 발생되는 집안치마가 있을 거고요. 또 공용 중에 발생되는 집안치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례를 뭘 잡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접근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썼지 저도 되게 궁금해요. 두 가지를 다 썼을지 아니면 최근 발생한 우리 도로에서의 집안치마를 썼을지 아니면 흙막이의 집안치마를 썼을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집안치마가 나오면 분명히 하나는 잡고 가셔야 돼요. 나는 공용 중에 발생되는 집안치마를 끌고 가겠다 라고 한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집안치마 위험도 평가나 지하안전 점검이 나와야 되고요. 내가 흙막이에 대해서 내가 끌고 가겠다 그러면 뭐가 나오죠? 지하안전 평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히 다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하안전법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치마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떠한 치마에 대한 사례를 끌고 갈 거냐에 따라서 답안 서술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맞느냐? 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예를 들어 흙막이에 했는데 집안치마 위험도 평가 쓰면 맞아요? 그건 맞지는 않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게 되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걸로 끌고 가셨는지 한번. 자, 그 다음 지난번에 출제된 문제가 뭐죠? 집안치마 예측 방법에 대한 문제가 바로 지난 전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흙막이 집안치마 예측 방법은 뭐에 해당이 되죠? 공사 중에 발생되는 치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썼다 그러면 공사 중에 발생된 집안치마 그거에 따른 지하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집안치마 위험도 평가를 쓰면 틀린 답안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안치마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고득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안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는 너무 포괄적이에요. 쓸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흙막이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거는 뭐죠? 공용 중에 발생된 집안치마 위험도 평가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죠? 관리 주체가 틀리고. 이제 그런 부분. 그래서 지하안전법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언급이 돼 있다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이거 되게 다음 시험 때도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용 중에 발생되는 거는 지하안전 점검, 그다음에 집안치마 위험도 평가, 그다음에 공사 중에 발생되는 지하안전 평가에 대한 부분이 나눠서 서술이 돼야 된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안전 대진단 자가진단표. 여기 보시면 2024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게 뭐 때문에 생겼죠? 자, 2024년도 12월 달에 이슈가 된 게 있습니다. 뭐죠?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그렇죠? 중대재해처벌법.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문제가 됐었다. 그래서 유예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그렇죠?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이슈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안전보험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나온 정책이 산업안전 대진단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첫 시험인가요? 이때는 되게 중요하게 강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년 되면 안 나오죠. 그렇죠? 아마 이게 지금은 아마 거의 종료되다시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다. 그래서 작년 초부터 올 이제 6월인가요? 이때 집중적으로 관리를 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산업안전 대진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결국에는 뭐죠? 여기 나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이 키워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의 목적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나왔다. 그렇죠?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그래서 이거를 구축을 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의 지원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소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을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목적 필요성,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야 되고 마지막에 신호등이 나옵니다. 신호등, 그렇죠? 진단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돼 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 이 신호등 합격하신 분이 이 신호등에 대한 부분을 답안에 쓰신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신호등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월간 안전 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제 뭐 다음 시간에 해야 될 뭐 핵심 총정리를 보면 이 자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클린 사업장. 그렇죠? 이것도 뭐 워낙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뭐죠? 어디에 쓰라 그랬죠? 결론부에 써라. 결론부에. 자, 소규모 건설 현장, 초소규모 건설 현장, 그렇죠? 고위험군 작업, 고소 작업 여기에 나와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클린 사업장입니다. 자, 이거와 이제 연계돼서 했던 게 뭐죠? 안전투자 혁신 사업. 그런데 그거는 없어졌습니다. 자, 클린 사업장, 안전투자, 자, 혁신. 그죠? 안전, 동행, 그 다음에 클린 사업.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합격자 답안을 보시면 안전투자 혁신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답안이 있어요. 이거 언제 답안이다? 옛날 답안이다. 언제? 작년 이후에. 그렇죠? 그때는 안전투자 혁신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없어지고 뭐가 생겼죠? 안전 동행 사업이, 안전 지원 동행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 바뀌면서 안전 투자 혁신 사업에는 건설 분야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소 작업대라든지 이동식 크레인이나 이런 노후 장비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지면서 안전 동행 지원 사업인가요? 안전 동행 지원 사업? 이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어떻게 했죠? 자, 이게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건설 분야가 없다. 그래서 건설 분야를 포함시켜달라.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했나? 못 들었나요? 아, 여기는 처음 오신 분들인가? 네? 그렇죠. 이거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없어졌어요. 그래서 안전 동행 지원 사업은 이제는 건설 분야가 아니라 산업 분야, 제조, 설비에 대한 분야로 바뀌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 대신 강조된 게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입니다. 클린 사업장 조성 사업. 그래서 이 안에 이제 고위험군 작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 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다. 그게 이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부분. 여기 보면 이제 지원 품목 항목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렇죠? 시스템 미개, 동발이, 고소 작업, 방만, 작업 발판 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역시 이제 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3천만 원 규모의 지원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내용, 안전 지원 사업 이렇게 이제 언급이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단답형 마지막이에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전제가 뭐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자, 갱품은 워낙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갱품 문제 나오면 써야 될 게 공통 아이템, 그렇죠? 구조 항목, 그렇죠? 구조 검토 항목, 구성 요소, 재위험 요인, 모식도, 안전 설비 기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뭐죠? 여기 나온 작업법에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시 안전 조치 사항.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쓰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답안 구성에 있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분이 있어. 조립, 이동, 양중, 해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취지는 결국엔 뭐다? 여기에 나와 있는
갱폼의 조립, 이동, 양중, 해체 작업 시의 안전 준수 사항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5가지 항목이 답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그렇죠? 왜? 안전보건 규칙상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쓰죠? 이동에 대한 부분, 조립에 대한 부분, 양중에 대한 해체에 대한 부분을 나눠서 쓰는 경우가 분명히 있다. 그렇죠? 그러면 과연 그 사람 답이 맞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맞죠. 그분이 틀린 건가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다? 이 법사항을 적으라는 얘기예요. 법사항. 그래서 이 5가지가 있으면 오케이.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다 쓰면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되긴 되겠죠. 그렇죠? 되긴 될 겁니다. 점수는 주죠. 근데 정확한 거는 이게 들어와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물어본 거. 플러스 뭐죠? 갱폼에 있어서의 구성 요소, 위험 요인, 뭐 안전 시설, 구조 검토 항목. 그러면 대제목 2번은 뭐 써야 되죠? 나와 있잖아요. 작업 발판형 거푸집. 에 종류가 나와야죠. 종류가 여기 나와 있어요. 거푸집의 조치. 그래서 2가지를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대제목 1번은 정의 개요를 쓸 거고 2번째는 안전보건 규칙상의 작업 발판 거푸집의 종류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거푸집 갱폼 조립 이동에 대한 안전 조치를 3번으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4번, 5번은 갱폼에 대한 구성 요소, 구조 검토 항목 이런 걸 쓰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쓰면 가장 좋은 FM적인 정답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간혹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쓰시는 게 있어요. 이 전제가 왜 그죠? 이게 전제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 없이 그죠? 예를 들어 이걸 안 썼어. 이걸 전제를 안 하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되면 답안 방식은 틀려져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 조립, 이동, 설치, 해체, 인양에 대한 안전 수칙을 다 쓰셔야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조건이나 출제자의 의도가 뭐냐에 따라서 답안 서술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심해 줘야 된다. 그래서 최근에 한 뭐 작년부터 정도 됐죠. 우리 안전보건 규칙이 변경이 되면서 23년도, 24년도에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이때 변경이 되면서 출제됐던 게 바로 이러한 형식의 문제다. 그전에는 그냥 이런 안전보건 규칙상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는 안 그렇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가 분명히 안전보건 규칙 내용을 쓰라는 문제라는 거예요. 쓰라는 문제.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갱폼 문제는 그렇습니다. 잘 쓰였죠? 잘 안 쓰였네. 그래서 이제 갱폼과 관련된 이제 다른 내용은 대표적인 게 구조 검토 항목. 그게 뭐죠? 인양고리와 취갑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런 부분들. 또 최근 올해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있죠. 그렇죠? 갱폼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저기 뭐 평택 현장에서의 사고, 저 뭐 부산 현장에서 사고, 막 그랬죠. 이슈가 됐죠. 그렇죠? 저 평택 사고 같은 경우는 안성 사고 이후에 또 바로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또 막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천안에서 어떤 사고 났죠? 작업 의자형 달비계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번 시험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갱폼에 대한 문제가 오랜만에 출제가 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출문제를 보면 이렇게 출제가 되죠. 갱폼 설비 기준과 안전 대책을 쓰시오. 갱폼의 현장 조립식 쓰시오. 갱폼의 구조 항목 쓰시오. 자, 이 문제하고 아까 문제하고 틀려요. 아까 문제는 뭐다? 안전보건 규칙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대한 부분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플러스 이제 규칙을 써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답안 서술 방식이 분명히 틀리다. 이제 저 문제는 뭐다? 단답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문제 이제 시험 보고 오셔가지고 와 이걸 단답형으로 쓰래요. 왜? 문제가 생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야 이걸 어떻게 한 페이지 다 써? 한 페이지에 요거 5개 쓰면 되는데. 그렇죠? 요 5개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이걸 어떻게 단답형을 쓰자라고 얘기한 사람은 이걸 생각을 안 한 거죠. 뭘 생각했다? 현장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걸 어떻게 단답형을 그래서 뭐 2페이지 쓰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물어본 거 안 쓰고 다른 거 열심히 썼겠지. 근데 나는 잘 썼어. 2페이지나 썼는데. 근데 점수는 안 나와요. 왜? 물어본 게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이제 나온 거 한 분이 이거 어떻게 이런 게 단답형이 나올 수가 있어요? 5개만 쓰면 되는데. 그죠? 근데 본인은 5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서술형만 열심히 했다. 이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 자, 그래서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